그것도 못해? 집에 있으면서 뭐 했냐? 생활비 끊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날 아침 식탁 위 봉투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말없이 서랍에 넣어버렸고 저는 그 빈자리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끝내 한 가지를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 못한 그 한마디가 2달 뒤 제 거처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순서가 끊겼던 거였어요. 집을 나온 뒤 2달 동안 68빈 제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옥은 집 밖에서 시작됐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날 제가 왜 결국 도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차근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비가 끊긴 그 아침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68 김선영입니다. 그날은 20였어요. 관리비가 빠져나가는 날이었죠. 매달 똑같이 오던 날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고 거실 창문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저는 약통을 보고 있었어요. 월요일 칸이 비어 있었고 화요일 칸도 열려 있었죠. 앱을 눌렀는데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시 넣었는데 또 막혔어요. 본인 확인 창이 뜨고 제시도 버튼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인터넷이 느린가 보다 싶었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컵 바닥에 물때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닦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 식탁 옆을 지나가다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것도 못해? 집에 있으면서 뭐 했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화면은 계속 제시도 버튼만 깜빡이고 있었고 남편은 부엌 쪽으로 가면서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컵에 물 부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대꾸했습니다. 당신도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게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물컵을 내려놓고 확 돌아섰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봉투를 집어들더니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럼 생활비 끊을게.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을 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고 저는 봉투가 놓여있던 자리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0만 원 정도 들어있었어요. 매달 그 정도 금액이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약값이랑 공과금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먼지가 덜 쌓인 자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제시도 화면이었고 식탁 위 봉투 자리만 비어 있었죠. 돈이 아니라 이 집에서 내가 끊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제가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10분이었습니다. 바늘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점심때가 지나도록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안 했고 TV도 안 켰고 설거지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경비실 앞에서 택배기사가 짐을 내리고 있었죠.
오후 2시쯤 됐을 거예요. 햇빛이 거실 소파까지 들어왔고 저는 그 빛 속에 앉아서 손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는 소리도 안 났어요. 수돗물 트는 소리도 없었죠.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0까지 세고 나면 또 하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해가 기울고 있더라고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게 바닥에 보였어요. 거실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는데도 바람이 안 들어왔어요. 커튼만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소파 쿠션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쿠션이었어요. 20년 전에 산 거였죠. 천이 닳아서 색이 바랬고 솜이 밀려서 한쪽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걸 매만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이 쿠션 같구나.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부엌에 서 있었는데 밥을 하려다 말고 그냥 냉장고 문만 열어놓고 있었어요. 찬 공기가 다리에 닿았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가더니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 목소리만 집안에 퍼졌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주식이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하는 소리였죠.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밥을 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뚜껑을 닫았죠. 그 모든 동작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손에 물기가 남아 있었고 행주로 닦으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겠다고요. 행주가 젖어 있었어요. 짜지 않고 그냥 썼더니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저는 반찬을 꺼냈어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어제 만든 것들이었죠. 접시에 담고 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뒷모습만 보면서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더라고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남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슬리퍼 끄는 소리까지 신경 썼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었는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봤던 그 봉투 자리였죠. 비어있던 그 공간이 자꾸 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가느다란 선이 구석에서부터 시작해서 형광등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식탁 앞에 앉았죠. 봉투가 있던 자리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숨을 쉬는데도 공기가 안 차는 것 같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몇 개 켜져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불 켜진 집이 있더라고요. 저만 잠 못 자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생각이 위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팔을 괴고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죠. 소리 안 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이 차가웠어요. 몸을 웅크렸는데도 따뜻해지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한마디를 하려다 끝내 못했어요. 생활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활의 순서가 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6시 반에 눈이 떠지고 세수하고 물 끓이고 약 챙겨 먹는 순서였죠. 그런데 약통을 열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오늘이 병원 가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고혈압 약 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둔 날짜였어요. 그런데 약값이 문제였어요. 진료비랑 약값 합쳐서 8,000원 정도 나왔는데 지갑에는 3,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 봉투가 끊긴 뒤로 제 손에 있는 돈은 그게 전부였어요. 지난주에 마트에서 두부랑 파 사고 남은 돈이었죠. 1,000원짜리 3장이 지갑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공동 통장엔 남편 월급이 들어오지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쭉 그랬어요. 남편이 관리하고 저는 매달 봉투로 받는 게 당연했죠. 그게 40년 넘게 이어진 방식이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서랍에서 꺼내봤어요. 남편 이름만 적혀 있었고 잔액은 1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쓸 방법이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몰랐거든요. 병원은 미뤘어요. 일주일만 미루자 싶었죠. 그러면 다음 달 초가 되고 그때쯤이면 남편 기분이 풀려서 생활비를 다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통을 다시 닫고 남은 약만 확인했어요. 이틀치 정도 있었습니다. 하얀 알약이랑 분홍색 알약이 각각 2개씩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말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 먹고 TV 보고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한테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됐냐, 세탁 돌렸냐, 그런 것들이었죠. 질문만 했고 대답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안 했어요. 아침 인사도 안 하고 밥상 차릴 때도 그냥 놓기만 했죠. 설거지할 때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최대한 줄였어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까지 신경 쓰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집안이 도서관처럼 조용해졌죠. 약은 떨어졌습니다. 이틀치가 끝나고 사흘째부터는 안 먹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머리가 좀 무거운 것 같았지만 참을 만했죠. 그런데 나흘째부터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짧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누워 있을 때도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과금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매달 20일쯤 빠져나가는데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처리되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기가 끊기나? 물이 안 나오나? 상상이 안 됐어요. 저는 공과금 고지서를 꺼내봤어요.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지난달 것, 지지난달 것, 그 전 것들까지 전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종이들을 직접 처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금액만 확인했죠. 전기세 32,000원, 수도세 15,000원, 관리비 12만 원. 합치면 16만 7천 원이었습니다. 마트도 문제였습니다. 냉장고에 김치랑 반찬은 남아 있었지만 쌀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밥솥에 남은 쌀을 보니까 한 이틀치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는 뭘 먹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쌀 한 포대가 5kg짜리인데
15,000원쯤 했죠. 제 손에는 3,000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쌀 좀 사야 한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TV 보고 있을 때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뒷모습만 보고 있었어요. 등이 참 넓어 보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컸죠. 셔츠 뒷깃이 살짝 구겨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식사 중에 물었어요.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요. 김치랑 멸치볶음만 있었거든요. 계란찜은 계란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 나물도 재료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남편은 한숨 쉬고는 숟가락을 놓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만 좀 해. 시끄러워.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상을 치우면서 울었어요. 소리 안 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죠. 설거지하면서 물소리에 섞여서 흘렀습니다. 그릇을 닦고 수세미를 헹구고 싱크대를 닦으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손등으로 눈을 닦았는데 손에 비눗물이 묻어서 눈이 따끔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 때문인가 싶었어요. 약을 안 먹은 지 일주일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떨림이 점점 심해졌어요. 물컵을 들 때, 문고리를 잡을 때, 이불을 덮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물을 흘릴까봐 두 손으로 잡아야 했죠. 가슴도 더 답답해졌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깊게 들이마셔도 공기가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죠. 그 바람 속에 서서 한참 숨을 쉬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피부에 닿으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꺼풀도 무겁고 입술색도 어두웠어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까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싶었어요. 거울 속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먹어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죠. 저는 밥을 반만 먹고 나머지는 싱크대에 버렸어요. 남편 몰래요. 물을 틀어서 밥알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쌀이 없는데 버리고 있다니. 냉장고를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김치통만 덩그러니 있었고 반찬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한 판이 있었는데 그것도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우유는 며칠 전에 떨어졌고 두부도 없었죠. 냉동실엔 얼린 반찬 몇 개가 있었는데 언제 만든 건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마트 전단지를 봤습니다. 계란 한 판에 4,000원, 두부 한 모에 2,000원, 시금치 한 단에 1,500원. 다 합치면 제 손에 있는 돈으론 계란 한 판도 못 샀어요. 전단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나가려고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가방 챙기는 동안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도 안 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 신고 나오는데 남편이 신문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가방 안을 확인했어요. 지갑이 있는지, 신분증이 있는지, 보험증이 있는지. 손이 떨려서 지퍼를 여닫는 게 힘들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숨이 계속 짧았어요. 버스 안은 따뜻했는데도 손끝이 차갑더라고요. 병원은 20분 거리였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입구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접수대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 저는 그 뒤에 섰습니다.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 짚고 계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죠. 제 차례가 됐어요. 접수 직원이 보험증 달라고 하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응급 연락처 적어주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서류를 봤어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이 연락처 칸이었습니다. 빈 칸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펜을 들고 멈췄어요. 남편 번호를 적자니 다시 그 집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고 자식 번호를 적자니 짐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부산에 살아요.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있죠. 명절 때나 보는 사이였어요. 추석에 한 번, 설날에 한 번. 그것도 점심 먹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딸은 서울에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였습니다. 생일에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연락처 칸을 비워둔 채 서류를 내밀었어요. 접수 직원이 다시 물었죠. 연락처는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고 접수를 해줬습니다.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17번이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칸을 생각했어요. 비어있던 그 칸이요.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는데 연락처만 없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혼자라는 거였죠. 누가 절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대기실 TV에선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혀를 차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렇게 혼잣말 하시는 게 들렸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부터 재더라고요. 커프가 팔을 조이고 기계 소리가 났어요. 선생님 표정이 굳어지더니 다시 한번 재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혈압이 높다고 했죠. 160에 100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은 언제부터 안 드셨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주쯤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더니 검사 몇 가지 더 하자고 했습니다. 체열하고 심전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체열할 때 바늘이 들어가는 게 아팠어요. 찌릿한 느낌이 팔을 타고 올라왔죠.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혈압이 높고 스트레스가 심해요. 이대로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약은 꼭 드셔야 하고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선생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을 때 손이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방전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약국에서 약을 탔어요. 약사가 복용법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냥 봉투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 식후요. 그 말이 들렸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이 약값을 어떻게 내지? 약봉투를 보니까 알약이 꽉 차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약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12,000원이요. 저는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2,000원이 모자랐죠. 저는 동전 주머니를 뒤졌어요.
1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2개. 모아봐도 1,500원이었습니다. 동전을 세는 손이 떨렸어요. 저는 약사한테 말했어요. 500원 모자라는데 다음에 드릴게요.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약을 줬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어요. 귀가 뜨거웠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약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하얀 봉투였고 안에 약이 6통 들어 있었습니다. 2주치였죠. 그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벤치 옆에 비둘기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누가 빵 부스러기를 뿌린 모양이었죠. 비둘기들이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비둘기랑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봉투째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다시 그 집에, 그 생활에 묶이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닫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놨고 남편은 말없이 먹었어요. 저도 마주 앉아서 먹었죠. 그런데 밥이 안 넘어갔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삼켰는데 속이 메스꺼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났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그릇에 물이 튀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소리 안 냈어요. 어깨만 떨렸죠. 거품이 손에 묻어서 눈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버스 안에서 생각했던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말이요. 이대로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참을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쓰러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달력을 펼쳤어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날짜에도 동그라미를 쳤어요. 펜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렸지만 선은 또렷했습니다. 빨간 볼펜이었어요.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그려졌죠. 저는 그날 버스에서 딱 2달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 안 냈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2달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나니까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짐이었어요. 뭘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봤죠. 옷, 약, 세면도구.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장 위에 올려둔 작은 캐리어였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닦으면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출근한 뒤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침 8시쯤 집을 나서면 남편이 저녁까지 모를 거였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나가야 한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금씩 준비했어요. 옷을 한 벌씩 꺼내서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남편 몰래요. 남편이 TV 볼 때 제가 빨래 정리하는 척하면서 옷을 골랐죠. 두꺼운 옷 2벌, 얇은 옷 3벌, 속옷 5벌. 더 가져가고 싶었지만 캐리어가 작아서 그것만 넣었습니다. 약도 챙겼어요. 서랍에 넣어뒀던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2주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그 봉투를 캐리어 옆 주머니에 넣었죠. 세면도구는 마지막 날 아침에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어요. 제 손에 남은 돈은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2달을 어떻게 버티나 싶었죠. 저는 집 안을 뒤졌어요. 서랍마다 열어보고 옷장 구석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모아둔 돈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전 몇 개만 나왔습니다. 남편 지갑을 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둑질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대신 은행에 가기로 했어요. 공동 통장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창구에 가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신분증 보여주고 사정 이야기하면 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를 챙겼습니다. 남편은 아침 먹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 신으면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빛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어요. 세면도구를 넣고 지갑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봤죠.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색이 없었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손으로 뺨을 한번 쓸어내리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문득 이 집에 다시 못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한번 돌아봤어요. 소파, 식탁, TV, 창문. 40년 넘게 살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남의 집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만 덜컹덜컹 났죠. 엘리베이터를 탔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쳤습니다. 대답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정문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번호표를 뽑았어요. 32번이었죠.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창구 직원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통장은 남편 이름인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요. 돈을 좀 찾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본인 명의가 아니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직접 오시거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직원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나와서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확인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시로 돈을 찾아줄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규정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길에 서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득 동사무소가 떠올랐어요. 거기 가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상담 같은 거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동사무소로 갔어요. 민원실에 들어가니까 창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복지 상담 창구를 찾아서 그쪽으로 갔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고요. 돈도 없고 2달 정도만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왜 집을 나왔냐고, 가족은 없냐고, 폭력이나 학대는 없었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왔다고요. 때리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살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직원이 말했어요. 단기 거처 지원이 있다고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낼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길 수 있다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오늘 당장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임시로 갈 수 있는 쉼터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거기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종이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요즘엔 공중전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참 걸어서 찾았어요.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요. 상대방이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나이, 주소, 상황. 저는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틀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적어 내려갔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주소를 보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비가 나갈 텐데 손에 1,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한테 사정 이야기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택시를 타고 주소를 말했어요.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켰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20분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고 간판도 없었어요. 기사님이 요금을 말했습니다. 6,000원이요. 저는 지갑을 열고 1,000원을 꺼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것밖에 없다고, 나중에 꼭 드리겠다고요. 기사님이 한숨을 쉬더니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1,000원도 받지 않았어요. 힘내시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1층에 사무실이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전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까 복도 양쪽에 방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일 끝방을 열어줬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2평 정도 됐을까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았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설명했어요. 이틀까지만 가능하다고, 그 뒤로는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고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캐리어를 침대 옆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내가 정말 나왔구나. 집을 떠났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꽉 잡았는데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1층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랑 반찬 몇 가지가 나왔어요.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밥알을 하나하나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밤이 됐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밥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 메모를 봤을까? 화가 났을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할까?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집에 두고 온 메모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약은 꼭 드세요. 2달 뒤 연락할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그 2줄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는 열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오면 내가 지는 거라고요. 남편은 밥이 끊기고 약을 빼먹고 집이 엉망이 됩니다. 며칠 뒤 저는 쉼터 직원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전화했다고요. 제가 거기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직원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대요. 남편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바꿔달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 안 받았어요. 받으면 다시 끌려갈 것 같았거든요. 그냥 2달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긴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틀이 지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쉼터 직원이 연결해준 곳은 고시원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돈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일단 들어가 있으라고 지원금 신청해서 해결하자고 했어요. 고시원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제 방은 2층 끝이었어요. 1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침대랑 책상이 붙어 있었고 창문도 작았어요. 환기구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벽이 얇았습니다. 옆방에서 누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층에서 발소리도 났죠.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복도에서 사람 지나가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누가 전화하는 소리 다 들렸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면 아침이었어요. 밥도 문제였습니다. 고시원에 공용 부엌이 있었는데 라면 끓이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밥솥도 있었지만 쌀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어요. 1,000원짜리 작은 김밥이었죠. 그게 하루 식사였습니다. 이틀째 되니까 몸이 이상해졌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어지러웠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약을 안 먹어서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약을 먹으려니 물도 없고 밥도 없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셋째 날 저는 동사무소에 다시 갔습니다. 지원금 신청하러요. 직원이 서류를 줬어요. 신청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통장이 문제였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 없었거든요. 직원이 새로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은행 가서 만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고 서류 쓰고 도장 찍었어요. 새 통장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40년 만에 처음 제 명의 통장을 가졌어요. 통장을 들고 동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냈어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지?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이 휘청했습니다.
길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았죠.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물 한 병을 건네주더라고요. 마시라고요. 저는 받아서 마셨어요.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는데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금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왔는데 왜 더 불안하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돈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자유인가 싶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의사가 검사하더니 혈압이 위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요. 저는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처치는 해줬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몇 시간 누워 있었어요. 퇴원할 때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었습니다. 직원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꼭 내겠다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요. 직원이 뭐라 말했지만 결국 나중에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어요. 병원비까지 밀렸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지금 힘들까? 밥은 먹고 다니나? 약은 챙겨 먹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하면 지는 거니까요. 2주째 되던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금이 나왔다고요. 40만 원이었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했을 때 안도했어요. 이제 고시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으론 부족했어요. 고시원비 3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밥은 어떻게 먹고 약은 어떻게 사지? 계산이 안 됐어요. 저는 고시원비만 냈습니다. 한 달치요. 나머지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하루에 3천 원씩 쓸 수 있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김밥, 저녁은 라면. 그렇게 계획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죠. 옆방에서 누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밥 먹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계속 났어요. 누가 술 먹고 들어오는 소리, 누가 싸우는 소리, 누가 우는 소리. 다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안 좋고 정신도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가 보면 노숙자인 줄 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한참 쳐다봤어요. 받을까 말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렇게 말했죠.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끝내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기만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답을 요구하는 침묵이었죠. 그러다 남편 전화가 옵니다. 화가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져요.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 생각했겠죠. 전화기 너머로 남편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게 내쉬는 숨이었습니다. 화가 났는지 지쳤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끝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것 같았죠. 저는 짧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 떨리던 손이 그날은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움직입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어요. 민원실에서 이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사가 나왔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협의 이혼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냥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상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어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남편 정보도 적었어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썼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어요. 숙려 기간이 있다고요. 신청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왔어요. 구청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고시원 방에 앉아서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날짜에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빨간 볼펜이었어요. 선명한 원이 그려졌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조금씩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약 먹고 산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멀리는 못 갔지만 고시원 주변을 걸었어요.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를 봤어요. 사람들이 빵 부스러기를 주면 비둘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빵을 사서 조금씩 떼어줬어요. 비둘기들이 제 발치에 모였습니다. 도서관에도 갔어요. 무료니까요.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따뜻했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공부하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밥은 여전히 제대로 못 먹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배가 고프긴 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물만 많이 마셨습니다. 약은 챙겨 먹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을 하루에 2번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약봉투에 날짜를 적어뒀어요. 며칠치 남았는지 확인했죠. 돈이 없어서 다시 처방받을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봤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구급차에 실려가면 응급 연락처는 누구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다시 구청에 갔습니다. 이혼 확인 받으러요. 같은 상담사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아직도 이혼하시려고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상담사가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였어요. 서류를 읽어봤어요. 우리 부부는 협의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이의가 없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상담사가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결혼할 때 만든 도장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가지고 다닌 도장이었죠. 붉은 인주를 찍고 서류에 꾹 눌렀습니다.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선영. 그 이름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 같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상담사가 접수증을 줬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확인하고 한 달 뒤쯤 이혼이 확정된다고 했어요. 그때 호적에서 빠진다고요. 저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구청 밖으로 나오니까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그 길로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5천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지원금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저는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통장에 이름 바꿀 수 있냐고요. 이혼하면 성이 바뀌는데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이혼 확정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때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어요. 쌀을 사려고요. 제일 작은 포대가 2kg이었습니다. 6천 원이었어요. 저는 5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5천 원밖에 없는데 1,000 원은 나중에 드리겠다고요. 아주머니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져가라고 나중에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쌀을 들고 고시원으로 왔어요. 무거웠습니다. 2kg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쌀을 내려놨어요.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밥을 했습니다. 고시원 공용 부엌에서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에 넣었어요. 밥이 되는 동안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 냄새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냄새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이 다 됐을 때 저는 그릇에 밥을 담았어요. 김치만 꺼내서 같이 먹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밥이 따뜻했고 김치가 아삭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알을 하나하나 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 혼자 이 밥을 하고 나 혼자 먹고 있구나. 이게 제 삶이구나. 2달 뒤 저는 깨닫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이 확정됐다고요. 서류를 가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갔어요.
창구에서 이혼 확정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어요. 우리 부부는 협의 이혼으로 이혼함. 이혼 확정일은 오늘 날짜였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원을 나와서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끄는 건 생활비가 아니라 제가 아내로 존재하던 자리였고, 제가 겪은 지옥은 돈이 아니라 혼자서 생활을 통과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고시원으로 걸어갔어요. 슈퍼 앞을 지나갈 때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저더러요. 저는 멈춰섰어요. 아주머니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김치 담갔는데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고시원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제 익숙했어요. 침대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났어요. 저는 냉장고에 김치를 넣고 가방에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봤어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일이었죠. 마지막 회수 장면. 저는 빨간 볼펜을 들고 달력 한 칸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김선영. 세 글자였어요. 결혼 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꺼냈어요. 아침 약이랑 저녁 약을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물을 마시고 약을 삼켰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고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긴다. 그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제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달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금이 가 있었지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쉬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약 먹고 밥 먹고 산책하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시 반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세수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야위긴 했지만 살아 있었어요. 숨쉬고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뚜껑을 닫았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저는 달력을 펼쳤어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약 먹음, 밥 먹음, 산책 예정. 간단한 글씨였지만 제 글씨였습니다. 제가 적은 것이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밖에 새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긴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했어요. 떨림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저는 68 김선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